보니까 뒤에서 잠깐 들어오면 책 보니까 주 치시는 것만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세요. 책 많이 보세요. 책 많이 보세요. 제일 좋은 게 책 많이 보세요. 시간 나면 조금씩 보고 오늘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 파트는 이번 주에 다음에 올 때까지 다 보셔야 돼요. 최소 3번 정도 보고 오셔야 돼요. 가능해요. 3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5번 이상 돌아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저랑 보면서 3과목을 한 번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요걸 한 3번 정도 더 보시면 4번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2번 정도 더 보시고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고 그냥 이해를 하려고 자꾸 눈에 익혀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시험장 가면 4문제 중에 하나가 다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그냥 머리 뜯기만 하니까 절대 오지 마시고 자꾸 눈에 익혀놓으시되 키워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것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재가 278페이지 했죠? 네, 280페이지 278페이지 안 했어요? 네. 하면 되잖아요. 할게요. 자, 개인 재무 설계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목표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쵸? 목표 잡으시는 거. 여러분 많이 했을 거고요. 1번 타이틀은 뭐고 타이틀은 1번 소득과 자산의 극대화 2번 효율적 소비의 실천 3번 재정적 만족감의 발견 4번 재정적 안정감의 달성 5번 노후 대비와 상속을 위한 자산 축적 6번 개인 재무 설계 목표 달성 단계 쭉 이렇게 필요성 목표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나쁜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쭉 보시면 돼요. 이게 뭔지 가만히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는 뭐냐면 4번에 보시면 재정적 안정감의 달성이라고 해서 재정적 안정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이냐라는 건데 1번 그거 있으시죠? 자, 재정적 안정감이란 고객의 재정적 자원이 고객의 줄치세요. 기본적인 욕구 줄치세요. 와 대부분의 욕망 줄치세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줄치세요. 편안한 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제가 줄치라는 것은 가놓기만. 그래서 결론은 재정적 안정감이란 기본적인 욕구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편안함. 돈이 많아서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적절한 편안함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 재정적 만족도를 한다. 그 정도. 쭉 내려오셔서 6번에 보시면 개인 재무 설계 목표 달성 단계라고 해서 1번에 현금 및 신용 관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용 관리라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용 관리. 그다음 수익과 지출 관리는 지출 관리. 그 다음에 3번에 소득과 자산의 보호는 위험, 보호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험이죠, 위험 관리. 그 다음에 3번째, 자산의 증대 및 투자기의 투자 관리.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은퇴 설계 및 상속에서 은퇴 관리. 그 개념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좀 봐주실 건 뭐냐면, 3번째 거. 이게 위험 관리의 보호다. 나머지 왼쪽에 있는 단어가 다 나와요.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나온 문제가 위에 있는 문제예요. 지금 5가지를 약간 응용을 해서 나온 문제 5문제.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래요.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기능적으로 수립된 예산에 맞추어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고 주택, 자동차, 금융상품 등의 재화 용역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하여 건전한 재무관리. 건전한 재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관계가 없는 건전하다. 그건 뭘까요? 신용이죠. 답은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걸 이해해. 대학생들은 잘 못 봐. 외우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가볍게 푸시고. 279페이지 보시면 개인 재무의 과정이 있으시죠. 프로세스인데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1단계, 제1단계 고객관리의 자료 수집, 정보 수집이죠. 1단계 자료 수집. 그다음에 쭉 내려서 2단계 목표 설정, 3단계 제목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색 체크, 4단계 제목 활동의 실행 체크, 그다음에 5단계 제목 활동의 재평가 모니터링.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시면 프로세스. 그래서 보시면 자료 수집한다, 그 다음에 제목 목표 설정한다,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한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한다, 그 다음에 재평가한다. 여러분들 보험 쪽에서 말하면 고객의 정보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연금을 왜 듣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청약서나 갖다 줘서 청약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라는 상품 갖다 주고, 청약서에 작성을 하는 거 실행하고, 내 사후 관리하는 거. 그거 배워요. 그래서 프로세스 기억하시고.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280페이지. 자, 재정 상태 평가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안정성 지표가 있고 성장성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정성 지표에는 가계 수지 지표, 수익과 지출, 그 다음에 비상자금이 있으시죠? 비상예비자금, 그 다음에 위험 대비 지표, 그 다음에 부채 부담 지표,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 지표, 저축 성향 지표, 그 다음에 투자 성향 지표, 유동성 지표, 세 가지가 있으시죠?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 작은 것만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위에 게 많이 나와요. 위에 게. 자,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지표에 대해 구분하는 거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공식,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나온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볼까요? 문제부터 볼까요? 자, 9번 문제.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월 평균 생활비 비율로 통상적으로 1 미만에 권고하는 재정 상태 지표가 뭐예요? 생활비 지표가 뭐예요? 가계. 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진짜.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런 지표도 물어볼 수 있으니 좀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러분이 해주실 거는 안정성 지표 4가지, 성장성 지표 3가지 구분부터 하시고, 그 중에서 공식을 외워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웬만하면 요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안정성이 많이 나와서 안정성으로 가볼게요. 안정성은 가만히 보시면 가계 수지 지표는 분모가 뭐예요? 분모. 월 평균 가계 소득. 그 다음에 위에 생활비, 소득 대비 생활비.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3번 위험 대비, 이것도 가계 소득 대비 평균 보험료.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세 가지 외우기에 편해.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생활비는 가계, 소득 대비 보험료는 위험, 소득 대비 부채는 부채 비율. 그쵸?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뭐만 기억하시면 돼? 예, 비상자금은 분모가 생활비 대비 금융자산. 그거 하나만 체크. 야만 특이. 근데 비상예비자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모아놓는 게 비상예비자금이잖아요. 그래서 비상예비자금이가 분모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장성은 항목 정도 보시고, 그래서 저축이 들어가면 저축 비율이고, 투자성이 투자성이고, 유동성은 금융상품이에요. 유동성이 혹시 부동산은 아니에요. 금융상품을 말하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그 다음에 81페이지 노인 가계의 재무설계. 노인 가계의 재무설계입니다. 그래서 은퇴예요. 은퇴인데, 자, 필요금액 산정 방식이 기본적으로 생활비, 기본 생활비는 노인 부부 생활비 플러스 남편 사망 후 부인 생활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노후 생활자금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부부 생활자금비와 처해 생활자금비라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공식 같은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쭉 보시면 되고, 2번을 보세요. 퇴직 후 자산관리의 운용 지침이라고 쓰시죠. 당연히 외워줘야 죠. 지침이래서. 1번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한다. 이제부터 저랑 조금씩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어차피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한다, 이런 문구는 분명히 들어가요. 아주 정확한, 답은 아니고 교과서적인 얘기. 다른 답이 아니에요.
그냥 한 줄씩 들어가요.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답된 걸 어차피 여러분 찍기 준비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셨어요? 정말 이 친구는 가을에 단풍놀이 갈 수 있어요. 이 친구 못 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주상담 중에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거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산을 배분한다. 외우지 마시고 아 이렇구나.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보면 착한 문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보지도 마세요. 두 번째, 안정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자, 이 문구가 들어가면 안정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럴걸? 이 문구 때문에 헷갈릴걸?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시험장 가면 이게 막상 시험장이라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야, 안정성을 가장 고민해? 그럴까? 한 3초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혼돈에 빠져. 그 다음 유동성을 높이고 월 이자 지급식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월 이자 지급? 난 연금 팔았는데? 왜 이러면 헷갈리기 시작해. 그 다음 보험을 활용하여 부채를 최소화한다? 야, 보험을 활용해서 부채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사망보험금 들어서 상속재산 재원마련을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거 5번 절세 상품 활용하여 상속계획을 미리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에이 뭐 찍지? 이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문구야. 근데 이게 다 맞는 문구예요. 다 맞는. 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2번 같으면 안정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그 문구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면 안정성 자리에 수익성이 들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 내 마음이 나는 지금 수익성이 높아 안 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문구 뭘 바꾸는지 아세요?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유동성을 하나를 빼버리고 월이자 방식 상품을 하는 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틀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을 활용하여 부채를 최소화한다. 그게 아니고요. 보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앞에 주어가 빠지면 틀려요. 이 문구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질 건 첫 번째 거 외울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안정성과 가장이라는 단어 같이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월과 그 다음에 뭐라고 봐야 돼? 유동성 월이자 보험 최소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 같이 아셨죠? 네, 그래서 꼭 시험장 보면 나와요. 넘어가시죠. 넘어가 끝이네. 이제 집에 갑시다. 가있잖아요. 없잖아요. 예, 네, 가시고 가시는 게 좀 아쉬우니까 너무 일찍 가면 명한장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239페이지 직무윤리 및 투자자 분쟁 예방.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문제를 했냐면 20문제를 했어요. 그쵸? 20문제 여러분 최소 몇 문제 이상 맞춰야 되냐면 16개 이상 맞춰야 돼요. 좀 전에 했던 판 어렵진 않아요. 아셨죠? 20개 중에 최소 아무리 못 맞아 16개 일단 맞춰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목표 몇 개? 70개. 자, 16개 뺐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이거 남았잖아요. 이제. 아니 아까 했던 거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제 여기 합니다. 자, 여기는 윤리입니다. 윤리인데 몇 문제가 나오냐면 20문제가 나와요. 20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4문제에서 4문제. 상식 수준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고민하기 시작해요. 나머지는 착한 어린이 마음으로 푸시면 돼요. 왜? 윤리니까. 윤리니까. 자, 볼게요. 자, 2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조금씩 외우셔야 돼요. 자,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입니다. 직무윤리의 기초 사상 및 국내외의 동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사상을 물어봐요. 사상의 철학자가 기본 교재에는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명만 좀 올라와 있어요. 2명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직무윤리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1번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2번에 배번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내어둔 이론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철학 공부하실 거 아니니까 칼뱅이라는 사람 몰라도 되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뭐 칼뱅이 나오면 옆에 초기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칼뱅.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는 소명이다. 소명 체크. 과거의 중세시대 때 돈을 버는 건 죄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경제활동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됐죠? 따라서 칼뱅이 나오면 두 개 기억하실 때 초기 자본주의, 소명. 아셨죠? 그 다음 한번 쭉 읽어보시고 2번에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에 보시면 세 번째 국제 투명성 기구 체크. 국제 투명성 기구 체크하셨죠? 자, 그 옆에 각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줄치세요. 낮게 체크, 낮게 평가해왔습니다. 이게 시험 몇 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 어디서 만들어요? 국제 투명성 기구. 그게 답이에요. 그거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각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높게 나타난다. 맞아,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직무윤리 적용 대상 있죠? 자, 나는 한 문제. 조금 전에 있던 칼뱅이나 배거나 국제투명성에서 가끔 나타내는 문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상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노래가 아니고 무조건이야 나온다고요. 시험장. 다음은 못 외우니까 이거는 외우시라고. 대상. 자, 볼게요. 자, 1번 적용 대상 1.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이자 체크. 일체. 모든 사람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자격증을 갖기 전에 체크. 전에 관련 업무에 실질적 종사자도 포함하고 2번 정식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체크. 무보수 체크. 일한 자도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직 아무런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잠재 고객 체크에 대하여도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무윤리 제3자는 모든 사람이 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내가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나의 고객이든 안 고객이든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2번 직무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활동으로서 투자 정보의 제공, 투자의 권유,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투자 관리 등의 이에 직접 또는 간접에 관련된 줄치세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다 이거 다. 윤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직무윤리 성격. 직무윤리는 자율적 성격이에요. 자율. 그쵸? 윤리잖아요. 지나가는데 휴지가 떨어졌어. 주워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윤리가 좋은 사람이죠. 윤리는 자율적이다. 그래서 직무윤리는 자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주세요. 법적에 비하면 강제수당은 미흡하죠. 그러니까 윤리는 자율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미흡하다.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 휴지는 주워야 돼, 맞아야 돼? 주워야 돼. 그 윤리. 안 주시면 잡아가? 안 잡아가요. 법적으로는 미흡하다. 그 밑에 직무윤리의 핵심. 자기와 상대방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줄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줄치시고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해라. 자, 누구 입장? 상대방의 입장. 따라서 윤리는 착한 마음을. 자, 한 문제였습니다. 자, 242페이지. 자, 고객 우선의 원칙 있으시죠? 뭐 이거 다 아는 거죠. 윤리니까. 금융투자업의 종사와 고객 사이에 신임 관계가 있으면 금융투자 종사자는 신임 의무가 발생한다. 신의성실 원칙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누구 원칙? 신의성실 원칙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신의성실 원칙 합니다. 자, 1번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 동그라미, 신뢰 동그라미 체크하세요. 정직과 신뢰 체크. 그 두 개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삼고 신의성실 원칙 체크.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게 표준 윤리 준칙에 있습니다. 가로 놓게 나옵니다. 다음 중 표준 윤리 준칙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가로 두 개. 정직과 신뢰. 그
그 다음에 이것이 신의성취 원칙 아셨죠? 그 다음 밑에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취 원칙에 따라 주치세가 공정하게 금융투자업 체크를 영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취 원칙 가로놓기 정지 금융투자업 두 개 체크. 그 다음 그 밑에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이전 체크. 이전 계약하기 전에 이전에도 발생하는 고객 보호 의무와 계약 이후 체크 이후에 단계에서 발생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모두 막는다. 그래서 계약 전, 후 다 아셨죠? 그 밑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안면성, 윤리적인 의무며 법적인 의무입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에 신의칙의 원칙에 따른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의칙은 법규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기업번 신의칙은 행위준칙이며 계약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된다. 이런 계약서 써보셨잖아요. 무슨 막 계약서 쓰다 보면 말이 잘 안 되면 신의선시 원칙에 따른다. 이런 계약서. 부동산 같은 집 살 때 이런 계약서. 집 안 사보셨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문구가. 그래서 신의선시 원칙은 준칙이고 지침이고 아셨죠? 그 다음 그 밑에 니은 법규의 형식적인 적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합리를 시정하는 역할을 갖다. 시정 체크. 디귿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당이 될 수 있는 줄치세요. 채무 불이행 체크. 채무 불이행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법원은 체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신인척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디귿과 리을을 좀 봐주세요. 디귿과 리을. 그 다음 이해상충 방지 의무 있으시죠? 자, 이해상충 방지는 기본 원칙은 충실의 의무가 있고요. 이번에 이해상충 발생 원인이 있고요. 세 번째 이해상충의 방지 체계가 있고요. 마지막에 정보 교류 차단 장치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와요. 다들. 계속 하나씩 볼게요. 자, 기본 원칙, 충실의 원칙 의무입니다. 자,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최우선 체크. 자, 여기서 최우선 이익이란 줄 치셔야 돼. 최선의 이익이란 소극적으로 고객이 희생 위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고 주치세요. 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실행하는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상충에서 충실의 의무는 소극적으로 고객에게 손실을 발생하는 그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고객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발생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충실의 의무다. 아셨죠? 소극적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 의무.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발생 원인.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문제로서 회사 내의 공적 체크, 업무 영역에서 사적 체크, 사적 업무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일을 할 건데 하다 보면 고급 정보를 가끔가다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급 정보를 여러분들 이익을 써서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어디서 공적 정보에서 사적 정보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순서가 시험장마다 이 순서가 바뀌어요. 사적에서 공적으로 바뀐다고 아셨죠? 앞에가 공적, 뒤에가 사적이에요. 순서 바뀐다고. 그 2번 문제가 그거예요. 2번 문제. 2번 문제 답이 1번이거든요. 다음 중 이해상충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회사 내의 사적 업무 영역에서 공적 업무 영역 정보를 이용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답은 1번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공적에서 사적 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래서 윤리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가 먼저. 그 다음에 자 2번 마지막 할게요. 이번에 2번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간의 문제로 정보 비대칭성 주치세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객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장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의 손실은 과당매매입니다. 과당매매. 아셨죠? 과당매매. 전 세계의 정보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모르고 맨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게 뭐죠? 과당매매. 과당매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는 불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아셨죠? 자, 볼게요. 그 다음 3번 이해상충 방지 체계. 자,
자,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나 등록 시부터 줄 치세요. 인가나 등록 시부터 나 영업을 할 거야 라고 인가를 받거나 나 영업을 할 거야 등록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하나 문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미리 동그라미 미리 체크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면 체크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크. 아까 좀 전 시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고객한테 주유상품 내고 설명하는데 고객이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중단해요. 자, 고객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해상충이 발생하였을 때 야, 네가 당신 이거 하는데 당신의 이익과 회사 이익이 부딪힐 수가 있어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낮출 수 없다면 중지해요. 그 앞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도 안 돼요. 낮추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고객이 동의받아서 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아셨죠? 무조건 안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4번에 보면 정보 교류 차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정보 교류 차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A 금융투자회사가 겸업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무, 즉 일임 업무를 하는 애들이 투자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과 여기 있는 직원 서로가 정보를 차단해야 되죠. 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그럼 페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교단 차단합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원칙은 정보가 차단이 돼야 되는 예외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일을 A 회사와 B 회사를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애들 4명 있거든요. 누구? 대표이사. 사장이면 자, 가게를 사장이 두 개 운영할 수 있죠. 그럼 야는 두 군데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물어봐요. 볼게요. 자, 정보교류 차단 읽어봐 드릴게요.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고유재산 운용에 포함돼서 간에 또는 계열회사 또는 및 다른 회사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번 정보 제공 금지, 2번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3번 공간이나 설비 공동 이용을 금지합니다. 다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밑에 두 번째 대표이사 체크, 감사 체크, 그 다음에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이 사람들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시험자 항상 야 3명 물어봐. 정보교류 차단의 의미에 예외를 인정하는 사람 3명.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 얘네들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넘어가십시오. 242페이지. 보시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있으시죠. 자,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있는데 1번 볼게요. 1번에 기본 원칙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1번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줄치세요. 전문가로서 줄치세요. 전문가. 그 자리가 전문가라는 자리가 다른 문구가 들어가요. 일반 투자자 이런 식으로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문가 체크. 그 다음에 이는 일반인 이상의 해당 전문가 집단에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말하는데 사무가 주체돼요. 무상이어도 마찬가지도 요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객한테 무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소리예요. 시험장에 무상인 거는 제외한다. 틀려요. 포함됩니다. 그 다음 3번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는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문구 기억하세요. 자, 주의를 다했는지 여부는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한 문장이 들어가요. 시험장에 1번, 2번, 3번 중에 한 문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거는 눈에 익혀놨다가 맞는 문장이구나 싶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는 수탁자가 자산운용 업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줄치세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자산을 운용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를 하고 증권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음을 하셔야 돼요. 공짜를 하든 무상을 하든 유상을 하든 관계없이 이때 고객에게 어떤 주의음을 다 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객이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제안서를 냈으면 주의음을 다 했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미국 이론이. 그래서 최소한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고객한테 어떤 상품을 제시했으면 주의음을 다 했다는 판례입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죠.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는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문구를 기억하시고 그 주의 의무는 최소한 뭐를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서 이전된다. 그 정도. 그 다음 4번 주의 의무는 고객이 금융투자 상품을 매수하는 거래 이전과 매수한 이후 모두 합니다. 그렇죠? 이전 이후 다 한다. 그 다음 2번 상품 판매 이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자,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보호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 KYC 고객 정보 알기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2번 적합성의 원칙, 3번 적정성의 원칙, 4번 설명의 의무.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세요. 오른쪽 넘어가면 쭉 더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는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4가지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우선 잠깐 설명할게요. 투자자는 뒤에서 해드릴 건데 투자자는 크게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두 명이 나눠져요. 전문 투자자 다시 나눠줘요. 절대적 전문 투자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 그다음에 선택적 전문 투자자 또 나눠져요. 일반 투자자들은 다 일반인들 나눠요. 일반인들. 이 사람들은 정보가 이 친구들보다 없어요. 많은 지식도 없고 그래서 보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반 투자자한테. 따라서 고객 정보 알기, 그 다음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는 일반 투자자한테만 해줍니다.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 자 볼게요. 자, KYC라는 게 있으시죠? Know Your Customer Rule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고객 정보 알기. 보시면 기업 투자 권유를 하기에 앞서 당해 고객의 투자 권유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원하는지 체크. 원하는지 니은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확인한다. 디귿 일반 투자자인 경우 면담 질문을 통하여 재산 상황, 투자 경험, 투자 목적의 정보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리을 파악된 고객의 정보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다. 미음처럼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한다. 이 순서 기억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창구 직원을 중심으로 했는데 고객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왔는데 앉았어. 자가 펀드를 원하는지 아닌지 파악한다. 그다음 앉아있는 고객에게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라면 이 사람의 재산 상태, 경험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나서 서명받는다. 그리고 지체 없이 서류 준다. 이 정도예요. 이 프로세스. 시험자가 이 프로세스를 물어볼 거예요. 순서도. 아셨죠? 근데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은 이제 그 생본 쪽에서 베네파하고 할 때 하시는 건데 볼게요.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기업 체크.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 목적을 등을 비추어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 운정된 투자 경우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뭐다? 적합성의 원칙.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일반 투자자한테 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은 줄치세요. 기업이 파생상품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기 찍었는데 금융상품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금융상품은 증권하고 파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야는 초과 손실이 야는 없고 야는 있죠. 이건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증권에 대해서는 적합성의 원칙을 떠줘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 파생 상품은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요. 그걸 보고 뭐라고? 적정성의 원칙.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적합성의 원칙은 그냥 투자자들한테 하는 거고 일반 투자자한테. 적합성의 원칙은 일반 투자자한테 하지만 적정성의 원칙은 파생 상품을 파는 사람한테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키워드, 기업간의 파생 상품 등에 관한 위험이 특히 큰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적정성 원칙.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설명의 의무.
설명 의무. 기업.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들을 누구에게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설명의 내용은 니은 보시면 니은. 예를 들면 펀드의 경우 펀드의 특징, 목표의 지수, 위험성, 해당 펀드의 운용 전략 등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 275페이지에 있었어요. 아까 써놓으셨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275 써주셨으면 한번 가보세요. 자, 설명해드렸습니다. 27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의 의무에서 6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거예요. 이 설명원들은 일반 투자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다시 243페이지 243페이지 보시면 243페이지 243페이지 6번 적정한 표시 의무 있으시죠? 자, 1번 기억해 보시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표시, 니은에 보시면 투자 성과 보장 등에 대한 표현 금지, 디귿에 허위 광고 부실 표시 금지 이렇게 있으시죠? 여기서 여러분이 봐주실 게 뭐냐면 니은입니다. 투자 성과 보장 등에 관한 표현 금지. 자, 읽어드릴게요. A.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거는 무슨 금지다? 강행 규정이다. 추천지 강행 규정. 이거잖아요. 옛날에 그 IMF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각서 써주고 손실 나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안 된다. 강행 규정.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인정해주는 게 그 밑에 그러나 회사가 자신의 유업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화해 주주세 사적화해. 그래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서로 간에 사이인가요? 사적화해. 1번 수단으로 손실을 보장하는 행위. 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배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체크. 2번 그 다음에 분쟁 조정. 3번 세 가지가 있죠. 사적화해,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분쟁 조정에 대한 손해배상. 요 세 가지일 때는 보상해줍니다. 원칙 금지 예외 세 가지. 그 다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7번에 보시면 요청하지 않은 투자자 권유 금지라는 게 있어요. 요청하지 않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삐리리 전화 와서 고객님 띵띵띵띵 뭐 있으신지 한번 해보시지 않으세요? 이런 거 전화 받은 적 있으시죠? 끝까지 무음을 하시는 이렇게 제가 자꾸 하는 이 시험 나와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 금지가 그런 거예요. 나 가만히 있는데 전화 띠리리리 와가지고 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또 하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뭐가 핑 날라와가지고 뭐 고객님을 특별한 고객님을 위한 뭐 세미나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게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 금지입니다. 자, 기업.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럼 나 영업 어떻게 해? 그래서 옆에 단이게 단.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의 경우는 금지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안 추웠는데 증권과 파생 있잖아요. 이 파생 상품은 다시 나눠준다겠죠. 장내 파생과 장외 파생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만 금지. 요 두 친구는 가능. 아셨죠? 시험지 뭐가 나오냐면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장외 파생만 해당해요. 그러면 증권과 장내 파생 상품은 해도 된다. 아셨죠? 네, 시험 잘 나와야. 그래서 니은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그 다음에 또 있죠. 투자 권유를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투자 권유에 대해서 계속해서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상품을 권했어요. 근데 고객이 싫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갔는데 앞에 계신 분한테 내가 상품 설명을 갔더니 이분이 싫대. 그럼 어떻게 해? 1번 나온다? 아니면 다시 권한다? 다시 권한다. 그겁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니은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 권유를 재촉해서는 안 되지만 원칙하지 마라. 예외 1개월 체크, 숫자가 1개월 체크, 1개월이 지나거나 다른 체크, 다른 종류의 금융 투자 상품 권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 계신 분한테 상품 설명을 갔는데 A라는 증거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노 했어. 그러면 재권유하지 마라. 이게 원칙. 예외 한 달 뒤에 똑같은 상품 다시 내도 돼. 이게 한 달. 근데 오늘 A 상품을 냈는데 이 사람 노 했어. 그럼 B 상품 내라. 그 자리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185페이지 보세요. 185페이지. 185페이지. 자, 185페이지 가시면 가셨어요? 네. 예, 그러면 2번에 투자 권유 규제 있으시죠?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 똑같이 내용이 반복돼서 그래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일반 투자자 보호제도 있으셨죠? 거기 보시면 1번 고객 파악 의무 이렇게 있으시죠? 네. 이게 아까 쪽에 있었던 거 242페이지에 있는 KYC. 그 가가 가야. 한글로 고객 파악 의무, 영어로 KYC. 예, 노 이퀄 그거 있으시죠? 그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적합성 원칙 생각나시죠? 네. 예, 이거 적정성의 원칙 키워드는 뭐였어요? 파생상. 파생. 파생만 제외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설명 요구 있으시죠? 생각나시죠?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제가 이렇게 넘어간 거는 242페이지가 자세히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3번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부당 권유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투자 권유를 거부한 투자자에게 재권유는 가능할 때가 언제다? 첫 번째, 투자성 있는 보험 계약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1개월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일 때. 아셨죠? 하지만 그 밑에 불초점 금지라고 있었죠. 불초점 금지는 뭐냐면 전화나 방문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여기 해당되는 상품 뭐예요? 장외 파생 상품. 그 정도. 그 정도는 보시면 돼요. 자, 243페이지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자, 243페이지 다시 가면 233페이지 아까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상품 판매 이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있으시죠. 거기에 보시면 1번 보고 및 기록 의무, 2번에 보시면 정보의 누설 및 부당 이용 금지, 3번 공정성 유지 의무 세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왼쪽에 잠깐 다시 갈게요. 왼쪽에 다시 가면 242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에 내려오셔서 2번에 보시면 상품 판매 이전 단계에서 해야 될 게 17개가 있어요. 다시 243페이지에 3번에 가시면 상품 판매 이후 단계 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상품 판매 이전 단계에 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1번 설명의 의무, 2번 적합성의 원칙, 3번 불초점 금지의 의무, 4번 보고 및 기록의 의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줄 거는 판매 이후 단계 세 가지. 보고, 누설, 유지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머지 다 무슨 단계예요? 이전 단계. 그렇죠? 보고 및 기록 의무, 정보 누설 및 부당 이용 금지 의무, 그 다음에 공정성 유지 의무, 이 세 가지는 판매 이후 단계다. 아셨죠? 이런 고급 정보 잘 안 가르쳐줘요. 넘어가십시오. 자, 244페이지. 자, 회사에 대한 거, 본인 회사에 대한 사회 윤리에 있어서, 자, 1번 244페이지 뭐가 있냐면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본인에 대한 윤리 있으시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책 보지 마. 책 그냥 넘어가서 245페이지 보시면 회사에 대한 윤리 맨 위에 있으시죠? 네. 자, 한 장 넘기시면 2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 사회에 대한 윤리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중 본인에 대한 윤리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회사에 대한 윤리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사회에 대한 윤리가 아닌 이렇게 항목을 물어봐요. 아셨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외워주실 거 다시 243페이지 가시면 본인에 대한 윤리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타이틀 기억하세요. 본인에 대한 윤리. 첫 번째, 법규 준수. 두 번째, 자기 혁신. 세 번째, 품위 유지. 네 번째,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자, 이 중에서 특이한 놈이 하나 있죠. 아니, 품위 당연히 해야죠. 사적 이익 금지 해야죠. 자기 당연히 해야죠. 자기 혁신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품위 유지는 어디 가가지고 전문가로서의 품위 유지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이 과당방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법규. 법규가 과거에 이게 어디서 떠내냐면 사회에 있던 거예요. 사회에 있던 윤리가 윤리가 버렸어요. 시험도 제일 많이 나와요. 법규. 그래서 자기에 대한 윤리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법규. 두 번째, 자기 혁신,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뜻 따고 공부하는 게 자기 혁신이에요. 품위 유지, 자기 뜻 땄으면 품위를 유지해가면서 영업하시라는 뜻이에요.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는 요즘에 어떻게 나오냐면 케이스로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읽어야 되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케이스 그대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 법인카드를 썼고 써다 보니 포인트가 많아졌다.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와이프가 해외여행을 갔다. 네 가지 중에 어디에 걸리냐? 3점을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나와요. 아셨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자, 법규 준수 있으시죠? 법규 준수 한번 볼게요. 법규란 그거 볼게요. 1번 법에 대한 무지는 변경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2번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은행법, 직무에 관련된 일제 인적 분야까지 본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 나옵니다. 금융위 등의 규제, 협회와 같은 자율 규제 기관이 만든 규정, 회사의 법, 사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규까지도 법규로 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법조문뿐만 아니라 뭐까지? 법 정신까지도 법으로 본다. 그래서 법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그 정도 보시면 끝. 넘어가시죠. 여기는 한 세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윤리 종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법규의 범위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케이스 물어보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 이 회사에 대한 윤리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줘도 돼요. 이게 다 거의 상식이에요. 한번 쭉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도 여러분이 불안하시니까 읽어드릴게요. 회사에 대한 윤리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아실 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저기 2번 있으시죠? 2번. 네. 2번에 2번 공용재산의 사적 수용 및 수익 금지. 찾으셨죠? 회사의 재산은 영업비밀이나 정보, 고객관계, 영업기획 등 무형의 것도 포함된다. 체크. 무형은 제외된다. 틀려요. 유형과 무형이 뭔지 아시죠? 유형은 형태가 있는 거,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거. 무형도 포함된다. 체크.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면 경영진 책임 있으시죠? 경영진 책임이 2번 좀 볼게요. 필요한 지도의 부족으로 소속 업무 담당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줄치세요. 회사와 경영진은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줄 수 있다. 이걸 보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합니다. 그럼 이따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쭉 보시다가 아니 맨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 위반행위 보고가 있는데요. 위반행위 보고 보시면 2번에 내부 제보제도가 있어요. 내부 제보제도. 내부자 제보제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예요. 자, 제보자는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줄치세요. 사실만. 정확한 사실만을 제공합니다. 허위, 풍문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혹시 제보자가 제보한 모든 제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사실만을 합니다.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보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는 줄치세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신분을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요구한다? 준법감시인.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옆에 준법감시인은 제보 내용이 회사의 손실을 방지 혹은 확대 방지를 기여하는 경우와 수술, 포상도 가능하다. 아셨죠? 그래서 제보에 대해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만을 해야 되고, 준법감시인한테 제보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괜찮으면 포상도 받아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포상의 의미로 10분씩 했어요.